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대 대선에서 성별 갈라치기가 선거 전략으로 활용되면서 젠더 갈등이 심해졌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세웠고 뜨거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이 표심을 얻기 위해 젠더 갈등을 부추길수록 소모적인 논쟁이 많아지고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똑똑에서는 정치권이 쏘아올린 젠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은지 시사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주로 듣던 얘기는 남녀 성별 투표율이라든지 남녀별 이슈가 다르다 이런 얘기는 흔히 들었습니다만 갈등이란 말과 젠더 성별을 붙인 경우는 아마 이번이 본격적으로 처음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남녀 표심의 이 성별, 젠더라는 성별이 이 영향을 많이 준 것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흔히 이제 흔히 줄여 쓰는 말 요즘 많은데요. 이대남, 이대녀, 20대 남자, 20대 여자 이 두 용어를 통해서 이런 젠더 갈등이 어떻게 보면 상징화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한번 말씀을 듣고 시작하죠. 이소영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20대 남자, 이대남, 이대녀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사회가 정말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고 이제 우리가 토론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과거에도 남녀가 좀 다른 성향을 보이는 다른 투표 행태를 보였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처럼 이번 대선처럼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이 프레임을 남녀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전략적으로 활용한 거는 거의 많이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녀 사이의 어떤 갈등적 요소들만 부각이 된 거죠. 네. 갈등적 요소들만 부각이 되고 그 갈등을 이용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나의 편, 너의 편으로 이제 갈라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아주 심각한 그 실질적인 20대 남녀의 갈라치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입니다. 네. 예. 김 기자, 20대 남자, 20대 여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난 전선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 지금까지는 말씀처럼 선거에서 젠더라는 이슈가 가장 전면에 등장한 적이 없었었는데요. 네. 이번에 그것이 완연하게 출구조사 결과로 그러니까 20대 남자와 여자는 완연하게 다르게 이게 크로스로 지지 후보를 보여줬잖아요. 네. 그것만 보더라도 진짜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좀 충격을 줬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젠더가 전면에 등장한 선거다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갈등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대하고 그걸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앞선 세대들은 갈등이 없었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전에 한국 정치에서 갈등 정서는 민주화 대 산업화 세대의 갈등이 있었고 네. 영남과 호남의 갈등, 이렇게 다양한 갈등의 전선들이 있었는데 젠더가 새롭게 갈등 전선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또 한 단계 성숙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대목은 어디냐면 김 기자 자꾸 말씀하실 때 전선이라는 말씀을 쓰시는 것만큼 네. 이 전투 현장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것은 한번 동료가 옆에서 피 흘리면서 죽는 걸 보고 난 뒤에는 이 갈등을 승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을 보자는 갈등의 끝판왕으로 치닫는 경우가 좀 생기는데 실제로 이걸 한번 조사를 해보셨다죠. 시사주간지 시사인에서 대선 표심과 관련해서 20대의 남녀 투표 형태 분석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각부터 확연히 다르다면서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20대 남녀 사이에서 이게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들이 다양한 분야,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지지 후보 정당 그리고는 외교 안보에 대한 인식까지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번에 발견했던 웹조사 결과인데요. 네. 대선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의 기억에 왜곡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직후에 했습니다. 3월 네. 11일부터 14일까지 치렀고요. 그래서 전국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여기서도 20대 남녀 사이의 인식차가 아주 크다.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부
정부와 관련해서는 이제 보통 이번 선거가 심판론이 작동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꼭 20대 남녀를 염두에 두지 않고 넣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20대 남녀가 인식이 정말 크구나 하고 제가 좀 보면서 놀랐었는데요. 보통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 비판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문재인 정부가 오만한 지점들이 있고 그리고 무능하고 그리고는 자기 편만 대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의 워딩을 다 넣어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능, 유능, 그리고 자기 편 대변, 그리고 모두를 대변, 그리고 오만하다, 겸손하다, 네. 물론 당연하게 그렇지 않다. 둘 다 아니다 이런 답들을 넣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20대 남녀의 어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와 그리고 우호적인 평가가 정말 그 대선 출구조사 결과만큼이나 이렇게 크로스돼서 나타나는 것들이 네. 있었거든요. 오만과 무능이라는 이 두 용어 이외에는 정권을 평가할 수 있는 용어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정권이든 간에 말미에는 오만하고 무능한 정권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은데 역시 맨 마지막에 평가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이 결과치를 보게 되면 깜짝 놀랄 지점이 뭐냐면 정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단 말인가를 이 수치화시켜서 보여주는 건데 이 교수님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상 이번에 이제 이 정치권에서 전략적으로 젠더 갈등을 이용하면서 대선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고 그 차이가 아주 조금 더 크게 나타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 현 정부 5년간 사실은 이 젠더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갈등 수준으로 떠오르면서 그 특히 20대, 30대 초 남성들이 느끼는 어떤 역차별적인 부분들이 네. 실제로 프레임화 되었고요. 그런 과정의 결과로서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여성 할당제라든지 또 어떤 지점에서 여성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여성의 그 어떤 임금 수준이라든지 뭐 또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불평등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20대 남성들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미투라고 하는 이제 운동이 꼭 사회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또 어떤 부분은 또 약간 과한 측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좀 뭔가 역차별적인 부분을 느끼던 20대들이 뭔가 내가 전체 집단적으로 죄인이 된 듯한 그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갈등이 있었고 이번에 특히 이제 분출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대 남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여자를 대변한다고 확실히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대 여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여자들한테 좀 더 친절하다, 대변하고 있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간 소리 하지 마라. 전혀 우리를 대변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각해서 남자들한테 마음도 잃고 20대 여자들이 결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다고 20대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좀 친화적인 정책을 했다고 했는데 20대 여자들이 지각할 때는 전혀 우리 생각에는 우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지각한다는 게 특징적인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김 기자 보기에 이 대선 후보 선택하는데 구체적인 투표에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이런 지점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대변한다라는 질문에 있어서 남성들은 여자를 대변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들이 많았고 실제 평균도 그렇습니다. 여자 대변한다라는 지점에 있어서는 둘 다 아니다라는 네. 답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성들도 마음 둘 곳이 없었던 것들이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부동층으로 남아있던 게 가장 많은 대선에서도 20대 네. 여성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왜 이런 투표 결과가 나왔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소위 이제 갈라치기 정책에 대한 어떤 도가 역치를 넘어가게 됨으로써 역결집을 불러왔다라고 보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면 애초에 갈라치기를 시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성공을 한 거네요. 뭐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수 정당 입장에선 청년은 항상 이제 비는 부분이었다라는 숙제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위 이제 이준석 대표식 세대 포위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던 정치공학적 계산을 보면 이제 과거에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 혹은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 이상 지지층과 그리고는 이제 반 페미니즘 행보에 강하게 반응하는 2030 남성을 묶어서 민주당 지지층인 40대, 50대를 고립시키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전략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 여성 지지자를 생각하지 유권자를 보지 않는다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산에는 뭐가 있었냐면 2030 여성들은 여튼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가진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라는 계산이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수위를 넘어감으로써 절반의 성공이 됐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이런 전략도 전략적으로 시도한 것은 좀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이번 조사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인 성차별이 있다는 인식에서도 남녀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질문들을 작년에도 이제 저희가 웹조사를 하면서 했었었고요. 올해도 대선 직후에 했었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은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차별받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은 차별받고 있다. 이 질문을 똑같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20대 남성들의 어떤 여론 지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세대와는 튀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점에 있어서는 20대, 30대 남성이 심지어 다른 세대, 기성세대 남성들과도 굉장히 인식 차이를 네. 보입니다. 그런 지점들 때문에 여러모로 우리가 20대 남자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바라보는 키워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정치학적이나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도 하나의 현상으로 교수님 아까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만 20대 그리고 또 확장하자면 30대 초반까지도 이런 구조적인 성차별 문제가 있다고 지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20대들이 지각을 하게 된 계기는 그리고 그 지각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정치에 그러니까 의향을 표명하려고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뭐 아주 가시적으로 정치권이 만들어낸 부분이 클 겁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의 갈라치기, 그다음에 언론이 거기에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서 막 부안해동하는 부분, 이대남 이대녀라는 네. 프레임 속에서 이제 딱 갇히게 된 거죠. 뭐 김은지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남녀 갈라치기를 하면서 그 한 당의 대표가 아주 노골적인 얘기를 쓰고 그다음에 또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남녀 갈라치기 정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사건들에서 더욱더 이제 이 남녀 간 구조적인 성차별 문제를 더 진하게 인식하거나 또는 그 실제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정치 집단의 리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거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부추기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나온 이준석 대표가 가장 이것을 열심히 한 사람으로 지목되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젠더 갈등을 소위 부추기는 발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성부라는 힘 약한 부처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몰아주고 여성을 절대 소수자로 몰아넣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캠페인하는 그런 방식은 이제 한 15년, 20년 정도 시행착오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성의 투표 의향이 남성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 온라인에서는 보일 수 있겠으나 실제 투표 성향은 나타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하자고 했고요. 여성들의 투표 의향을 설명하는 이준석 대표의 말 속에는 상당 부분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갈라치기를 의도한 듯한 그리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보이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수 정당이 같은 젠더 갈라치기를 했는데요. 시도를 했고 아까 잠시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선거 결과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차원에서 계산을 보자면 김 기자 보기에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성공에 가깝습니까? 실패에 가깝습니까? 좋은 정치는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는 실패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그것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준석 대표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곧 여당의 대표가 되는 사람으로서는 더 큰 정치를 꿈꿔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회 비전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 차원에서는 결코 좋은 정치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 저도 뭐 동감한 바입니다만 좋은 정치는 아닌데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선거 전략이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막판에
다시 이제 역결집하는 여성들의 이제 행보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선거 전략으로서 완전히 성공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제 비판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으로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을 역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반여성적인 당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또 결과를 내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국민의힘에게는 결코 유리한 향후에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역시 초반에 얼른 걷어들이긴 했습니다만 안티페미니즘에 편승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올해 그렇게 했었었고요. 사실 민주당이 뭘 잘했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성들이 팔 자르는 심정으로 이재명 후보 찍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마지막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막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것이지 이재명 후보가 좋거나 혹은 민주당을 지지해서라고는 보기 어려운 지점들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소위 반페미니즘 행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점에서 반인권적이거나 혹은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거나 혹은 본인 생각을 정확히 말하지 않으면서 도통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냐라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많은 물음표를 줬던 것이고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한 일주일 놔두고선 전략을 대폭 수정을 했죠. 네. 박지원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의 등장도 그때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 인재 영입으로서 훨씬 그 전에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이제 계속 그 소위 이대남과 이대녀 사이에 표가 반반이라는 잘못된 계산으로서 계속 그 영입들을 늦춰오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네. 것만 보더라도 그 민주당에서는 뭐 제대로 된 전략을 이나 비전이 있었다라고 보기 좀 쉽지 않은 점들이 있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넓히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은 이 이데올로기로 두 팀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보수 진보의 거리가 거의 없어졌고 공약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호소할 데가 없어가지고 죽었다 깨나도 너무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차이, 이 젠더 차이의 이 전략적으로 끌어들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정책으로 이번 선거에서 대선에서 정책으로 무엇을 경쟁했는지 지금 거의 뭐 국민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대신에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요소에 부합하는 어떤 뭐 단순한 아주 사소한 정책들을 가지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 좀 포퓰리즘적인 선거가 이루어졌고요. 포퓰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이렇게 갈등이 조성된 영역을 치고 들어가서 그것을 더욱더 크게 갈등을 만들면서 내 편을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는데 뭐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정치가 굉장히 강한 포퓰리즘 성향을 보이지 않았나. 예, 우리 빨리 벗어나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가 되게 네거티브 경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네거티브라고 하면 보통은 그 부정적 이슈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포지티브 에너지가 아니라 싫어요 에너지가 결집한 선거였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네. 특히나 이제 마지막까지 20대 여성의 결집이 아니었다라면 다른 차원의 또 투표 결과를 볼 수 있는 네. 선거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를 우리가 또 치러야 되고 또 봐야 되냐라고 생각한다면 유권자와 시민으로서 갑갑한 지점들이 정말 있죠. 네. 그 지점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현상 자체가 나름 상대적으로 여성들에게 친화적인 또는 여성들의 그 현재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정당이 정의당이고 심상정 후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아쉬운 득표율이죠. 2.37%를 기록했는데 김 기자 아까 말씀하실 때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네.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고 했는데 그 심정이 드러난 게 그 이후에 후원금이 12억 원이 모였어요. 그 심정이 이 후원금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향후 일들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결국 정당 운영은 뭐 후원금이기도 하지만 표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양당제에서는 결국 마지막에 사표 심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미안하다라는 의미로 돈을 낸 거지 표를 준 건 아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참 쉽지 않겠다라는 제도 개혁 없이는 참 진보 정당의 살 길이라고 하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둘 다 여성 정책이라든지 좋은 경쟁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공생으로서 살아남는 정당들에 쳐다봐야 되는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런 젠더 갈등을 비롯한 이런 혐오와 분열의 정치가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아주 중요한 툴로 작용을 하고 방법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극복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치의 기법으로 자리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 진행되고 있는 전체적인 다른 뭐 검수완박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리 정치가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는 그 전선을 형성하지 않으면 정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로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네거티브 공격을 통해서 그리고 상대가 내 지지자들이 나를 지지하기 때문에 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상대가 너무 싫어서 나를 지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또 먹히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사실 정치는 갈라치기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면이 굉장히 큽니다. 피아가 확실하게 구분되고 내 지지층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나를 지지할수록 내가 또 그 밖에 지지층 확보에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주의가 사실 유권자들이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정치권에서 더욱더 조장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또 이제 정치의 기본적인 이제 정치공학적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도를 지나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냥 이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선거 때의 전략으로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 아주 감정적인 대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정적 대립은요. 이제부터는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내가 반대하면 무조건 반대. 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어떤 정책이라도 민주당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 이런 이제 양극화된 그 대치의 정치, 혐오와 적대감의 정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정말 사회적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선거 때가 되면 이 설계하는 선거판 설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 젠더 갈등을 만들므로써 이런 프레임으로 감으로써 나름 짭짤한 재미를 봤다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이후 선거에도 진행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선거인지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뭐 전국적 선거에서는 이런 젠더 갈등 이슈들이 다시금 불거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의 과제 그리고 언론의 과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먼저 언론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자성의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자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제 소위 이대남이라고 하는 프레임과 그리고는 그 젠더 갈등을 일으켰던 그 이슈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5조 5억 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안산 선수가 페미니스트라고 논란으로 메달까지 박탈했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웹조사를 2,000명한테 했었는데요. 되게 놀랍게도 사람들의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이 5조 5억이라는 단어가 남자 혐오 단어라고 생각하냐 아니냐 모르겠다라는 답을 드렸는데요. 모르겠다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람들이 사실은 이 단어를 잘 모르거나 혹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현상이 물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배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도하면서 끌고 갔던 언론과 정치권의 그 당시 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먼저 반성하고 앞으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뭐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말씀처럼 있는 갈등을 당장에 써먹기 좋고 떠먹을 수 있는 곳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단기 게임하는 정치인으로서는 달려가겠죠. 하지만 그게 장기 게임으로서는 절대 실패하는 전략이다라는 걸 계속 말해주는 언론과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정치권이 밀고 가고 있는 이런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은 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점이 그냥 단순히 한번 선거에서
어떤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미래에 정말 치명적인 문제를 낳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 다른 두 젠더가 이렇게 서로를 혐오해서 벌어지는 일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가장 우려되시는지 이런 젠더 갈등이 지속되면 혹은 심화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어딘지 이 교수님 어디가 제일 우려되시는 지점이죠?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전략적 툴로 활용할 거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우려되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는 여성이 불평등한 그런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성평등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20대 때의 어떤 정치 성향이나 20대 때 느꼈던 정치적 태도가 네. 평생 가장 크게 이제 나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대가 이렇게 남녀 간에 강한 감정적 갈라치기가 일어난 상황에서 이 세대가 우리 사회의 진짜 주역으로 부상을 해서 사회를 끌고 갈 때 이 문제가 과연 그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네. 지금 그 이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점점 심화되면 정말 이런 문제가 나타날 텐데 김 기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보자면 수치로도 그렇고요.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이런 대립전선에 혐오하거나 서로를 싫어하는 상황이 아닌데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걸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고 대립을 시킨 모습들을 강조하다 보니 현실은 그렇게 젠더 갈등이 심하지 않은데 부추기고 극단적으로 만든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상당 부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 둘 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든지 웹조사 지표들을 보면 실제로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그 반페미니즘에 대한 강한 반감,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진 그 강고한 집단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들이 지금 뭐 50, 60, 70까지 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강고한 집단들을 끌고 가면서 리딩하고 있는 그룹들이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언론과 정치권의 책임을 제가 물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없는 현상은 아니지만 그걸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점에서 우리가 다 같이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왔던 여성가족부 폐지란 그 딱 한 줄짜리 임팩트를 노린 그 한 줄, 설명도 없고 그냥 선언처럼 보이는 그 한 줄이 이런 젠더 갈등이 상당 부분 물밑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노리고 일부러 한 일종의 그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였다고 보십니까? 뭐 프로파간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표가 되는 전략을 끌고 나갔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때 이후부터 이제 그런 기조들을 계속 가져가면서 표결집을 상당 부분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프로파간다기보다는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성들 떨고 간다고 맘먹었다고 보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을 떨고 간다기보다는 안 찍을 표를 정확하게 갈라내고 찍을 표를 가져오겠다는 전략이었다라는 그런데 거죠. 그게 하필이면 여성이었을 뿐입니까?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뭐 비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네, 보세요? 20대 여성이 지금까지 보면은 어쨌든 가장 투표율이 낮은 세대였던 것 같아요. 과거에. 투표율은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4년부터는 20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20대가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이제 좀 낮으니까 그 20대 여성들이 나를 안 찍을 거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굳이 또 이재명 후보에게 가지도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 그리고 다른 세대보다 특별히 또 투표장으로 많이 나올 것 같지도 않은 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략적으로 남성들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어떤 경향이 같이 이제 섞여 들었냐면은 20대 남성들이 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 줄짜리 공약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이준석 대표의 어떤 안티페미니즘적인 그런 성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전략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20대 남성들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예, 호응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것이 공약으로 터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네. 저희 작년에 시사인 웹조사에서 이제 20대 여자 현상이라는 것들을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언론 보도의 폭발 지점들이 4.7 재보궐선거였잖아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어떤 20대 남성들의 지지였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보통 20대 남자 현상들을 많이 보도했을 때 저희가 20대 여자 유권자 지평을 좀 분석하자라고 해서 그때 대규모의 웹조사를 했었었고요. 네. 그때 나왔던 저희의 결과 중에 하나가 부유하는 심판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여성들도 정치권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는 투표할 의지가 높은데 자기를 대변해주는 세력이 없다라고 느껴서 계속 부유하고 있다라는 지점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후에 정치권의 역학과 동학에 의해서 이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부유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긍정의 에너지가 아니라 부정의 에너지로서 이제 마지막에 결집을 한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그러니까 올 초에 어떤 선거 전략으로서는 그 여성 집단들이 투표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 혹은 오판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았는데 예. 잘못 본 거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이렇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없애겠다고 했던 여성가족부 초대 내각에 임명 예정자를 후보자를 냈습니다. 네, 김현숙 후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은 지금 무리하지 않겠다라는 지점으로 가장 먼저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현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여가위 활동을 했었던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운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사를 두고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선은 여가부를 만약에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조직법 개편과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어떤 반발과 그런 기타 등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무리하지 않고 이것들을 가져가 가겠다라는 의지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여가부를 어떻게 활용할지 혹은 운영할지, 그러니까 말만 두고 형해할지 아니면 이후에 개편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투표 안 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20대의 여성층의 투표 행위를 보고 조금 전략을 수정해야 되겠다는 검토에서 나온 건 아니라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그렇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바로 다음 날 언론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지점들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하게 역결집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치기 한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기자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본인은 갈라치기 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구조적 성차별은 이제 없다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과거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러한 반성과 성찰에서 나온 결과이기보다는 무리하지 않게 국정 초반을 가져간다라는 차원의 좀 이야기로 이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앞으로 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런 젠더 갈등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 교수님? 제가 안타깝게도 이 새 정부의 내각 구성 과정에서 또는 이제 선거 이후에 지금까지 이 행보를 보니까 이 젠더 갈등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를 못하던가 아니면 느끼더라도 전혀 표현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이 상황을 국민 통합이라는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가지고 가려는 노력들이 안 보인다.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각 구성이 서오남, 서육남 이렇게 서육남,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성이나 청년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배제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새 정부는 이것에 대한 심각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또 사실상 언론들도 이것이 굉장히 심각했으니까 이게 우리 다음 정치의 아주 중요한 목표로 이제 부각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참 극복하기가 힘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현실이 그렇다고 보시면 두 분 다 그건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선거 다음 대선에도 여전히 이런 갈라치기 전략을 또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번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걸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나온 리뷰는 이제까지 했던 정책들이 틀렸다라거나 혹은 잘못했다라고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젠더 갈등을 통해서 갈등을 심화시키는데 일조를 한 큰 잘못을 했다는 자체 반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이제 그 당선 직후에 그 조은희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가부 폐지를 하면 안 된다 좀 강한 목소리를 낸 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젠더 갈라치기 정책에 대한 비판들과 어떤 그 역작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좀 낸 바가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뭐 소위 바로 진압을 해버렸었죠. 이제 그러면서 지금 다시 당내에서는 그런 다른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있고요. 공개적으로는요.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여성 의원분들한테 좀 질문을 드리는데 굉장히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를 조심스러워하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익명성 발언으로서만 써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우려와 걱정들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본다고 치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복귀가 저희가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것과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지금 진단하고 있는 내용과는 거의 반대로 지금 우리가 그걸 인정하게 되면 정말 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라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 내부에서 그런 말도 하지 마라 이러는 분위기에 가까운 것 같네요. 아무래도 좀 이제 지도부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선인과 그리고 인수위에서도 지금 아까 내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각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실력만 본다, 트로피 인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안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들은 실력과 반대되는 것이고 장관이라든지 내각 인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한동안은 조금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교수님 이런 일들을 보시면서 이런 젠더 갈등 이런 방향으로 해결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어렵지만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안이 가장 힘든 그런 지점인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일단 정치권과 언론의 그 성찰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 교수님께서 언론은 원래 그런 지점을 타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조금 반어적인 말씀도 해주셨는데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적 성찰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특히나 이 20대의 젠더 갈등은 이거 우리가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제 혐오와 적대감의 정치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씨앗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정치권의 각성과 언론의 그러니까 프레임 벗어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제도적으로도 지금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지점이 20대 남성들이 느끼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지점도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취업의 문제, 일자리 문제라든지 어떤 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 정책이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이 제도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군대라고 하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참 극복하기가 어려운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만 또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20대들에게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심리적 보상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죠. 네. 김 기자님 어떤 지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말씀처럼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뭐 저희보다 정치권이 훨씬 더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젠더 이슈는 젠더 이슈로만 바라보는 걸 조금 타파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통 정치권이나 이제 뭐 언론에서도 젠더 이슈는 젠더 이슈로만 작동한다고 생각해서 그 정책들을 내고 혹은 뭐 살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살펴보기로는 젠더 이슈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뭐 노동, 복지 그리고 뭐 재분배, 불평등 이런 이슈와도 다 연계되어 가지고는 비슷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면 보더라도 뭐 페미니즘에 반응하거나 혹은 반페미니즘에 반응하는 남녀들이 그거에만 어떻게 반응을 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오해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좀 인식을 타파해서 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청년 불평등 문제라든지 다른 이슈와도 연계시켜서 이 젠더 이슈를 좀 바라보는 시각들이 필요하다는 생각 듭니다. 네.
선거 끝나면 통합한다 그러죠. 선거 끝나면 싸우게 해놓고 이제 끝나면 우리가 싸우게 했으니까란 말은 하지 않고 왜 싸웠니 그러고 이제 통합하자고 하는데 자 본인들이 각성하고 자정 노력이 필요한데 두 분이 그래도 말은 안 들을 겁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정치권에게 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또는 해야 할 일이 이거 통합하려면 최소한 젠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통합하려면 이건 해야 한다라고 지적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어딜까요? 김 기자님 먼저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고요. 그러니까 선거는 여튼 이제 제가 아까 전선이라는 발언을 써서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 피 튀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51대 49, 1만 더 가져가는 사람이 위너테이크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도에선 정말 피아로 나누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때는 뭐 그런 전략을 그래, 뭐 그렇다 쳐, 넘어가. 뭐 비판을 하겠지만 하지만 승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분명히 통합을 해야 되는 건 다른 이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거 공약에서 아무리 갈라치는 이야기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선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끌 5년의 국정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좀 리뷰해 보면서 무리하지 않게 이야기들을 끌고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일로 당선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100이거든요. 그 국민의 100명을 다 같이 데리고 가면서 덜 갈등 지점을 만들어가지고는 운영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들에 대해서도 좀 다시금 성찰해보고 리뷰해보고 무리하지 않게 가져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교수님. 네, 저는 정치적으로 이 이제 젠더 갈등이 더 불상을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그 20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그 젠더 갈등의 젠더 갈등이 정치화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간 우리가 20대들에게 정치적으로 너무 무관심했다. 20대들만 뭐 정치적 무관심을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정책이나 정치적인 면에서 20대들에게 너무 무관심했고 그런 무관심하면서 20대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게 되었고 그 어려움의 결과를 가지고 교묘하게 갈라치기가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새 정부 또 향후에 뭐 어쨌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새로운 좀 정말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으로 20대들의 직면한 어려움을 좀 극복해 나가면서 이 젠더 갈등을 해결해 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권이 쏘아올린 젠더 갈등을 주제로 오늘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은지 시사인 기자 두 분 모시고 토론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안 하면 못한다고 검수완박을 외치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생각 밑자락에는 국민이 호구라는 생각이 깔린 듯합니다. 어리숙하고 모자라서 검찰이 하는 말에 속아 잘못 판단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믿고 기대는 절대 다수 의석도 바로 그 호구 같은 국민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외치던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의 비판적 조언도 정략적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치부하고 밀어붙이는 모습은 어딘가 이전에 본 듯한 기시감을 줍니다.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는 목소리에 묻혀 그들마저 잃어버릴까 걱정하던 정당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민주당은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관철하고 싶은 내용을 대충 국민의 뜻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추고 본인들과 생각이 달라 국민으로 안 보이는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봐 달라는 말입니다. 검찰개혁을 절실하게 바라는 국민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필요할 때마다 외쳐댔는데 그 기관을 군사작전하듯 탈당시키는 생각은 어느 국민의 뜻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